신년 특집 미래 강연 큐 호모 커뮤니쿠스 빅픽처를 그리다. 자, 이제 다음 강연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일까요? 나는 이었답니다. 자, 중간에 뭐가 들어갈까요? 나는 국회의장이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은 국회의장이었던 분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바로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직전 국회의장이었던 정의화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많습니다만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정당 이야기부터 한번 이해하기 바라는데요. 정당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천 문제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 정당의 공천이 굉장히 합리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공정해야 됩니다. 물론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당에 공천에 문제가 있고 그 이후에 생긴 국회의원들에게도 많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좀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도 계시고 전 의원도 계시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국회의원의 덕목은 뭐냐. 우선 스스로가 정의로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당리당략이나 사리사욕을 떠나서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국회의원이 제일 좋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덕목이 여러 가지 중에서 우선 정의로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은 지역구를 기반으로 해서 국회의원이 되지만 지역구를 위한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국회의원이에요. 지역구는 시의원이나 구청장이나 시장에게 맡기면 되고요. 물론 전혀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지만 서로 잘 협력해서 이끌어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라의 국가에 대한 그 미래의 모든 무한 책임을 가져야 된다. 국회의장이란 건 도대체 뭐냐? 아마 여러분들 별 젊은 사람들 별 관심 없을 거예요. 제가 의장 끝나고 나서 물어보면 아저씨 뭐 했죠? 국회의장 했어? 아 그래? 국회의장이 뭐죠?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젊은 사람들은. 국회의장은 대한민국의 권력은 세 개의 권력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입법부, 그 다음에 행정부, 그 다음에 사법부입니다. 이게 삼권 분립이라고 그러죠. 세 개의 권력을 서로 분립을 해서 상호 조화를 이루고 견제하고 균형을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도 그런 정신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독재 시대를 많이 거치고 세월이 지나오면서 어떻게 됐느냐. 대통령이 많은 권한을 휘두르고 입법부를 아주 경시하는 그래서 소위 통법부 또는 거수기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가 되었죠. 그래서 국회의장이 해야 될 것은 뭐냐. 우선 국회의 권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헌법 정신을 지키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그대로 섬에 들어갈 수 있게끔 국회를 지켜나가는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가장 중립적인 위치에 서야 됩니다. 여야는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이 당연하고 또 다를 수밖에 없고 그 다른 것을 서로 타협을 하고 대화를 통해서 하나의 합일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국회의장이 조율도 해주고 하려고 그러면 중립적 입장에 있어야 돼요. 한 곳에 치우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는 제가 의장을 하면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가 도출이 되어도 그 도중의 과정, 다르게 말하면 절차가 빠져있거나 잘못되면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하면 또 복잡해져요. 정치가 고요하고 맑게 조용히 흘러가야 국민이 편합니다. 정치가 시끄럽고 싸우고 던지고 아주 품격 낮은 얘기를 하고 그러면 국민이 아주 짜증나요. 그럼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되겠어? 나라가 바로 갈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국회의장이라는 것은 스스로는 늘 공도를 지켜야 됩니다. 공인은 공인의 도리가 있고 올바른 발을 정자의 이름 명자입니다만 그렇게 가야 된다. 국회의장은 늘 그런 공도와 정명으로 이렇게 굳게 돼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려는 것이 이 이제 국민 대통합인데요. 여러분,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삶이 있다면 부정적인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우리 국민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긍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요. 분열은 부정적인 것이고 통합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좀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국제적으로도 지금 어떤 입장에 있다는 걸 잘 아실 거예요. 남북이 분단된 지도 이제 70년이 지나갑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우리가 가지는 무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핵 아닙니다. 국민 대통합입니다. 이 국민 대통합이라는 무기만 갖고 있으면 전 세계 어느 강대국도 우리를 아주 얕보지 못할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도 겁을 낼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국민 대통합이 필요하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제안합니다.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는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 이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을 제안합니다라고 정유화 전 국회의장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예, 정말로 촌철살인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또 전달해 주셨고, 저희가 듣기에도 뭐, 이래서 이제 국회의장님을 우리가 좀 존경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예. 혼자만 생각이 아니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다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거 공감하실 겁니다. 네. 너무나 옳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럼 저희가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의원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치개혁이라는 주제. 가능합니까? 정치개혁? 일단 저는 정유화 의장님의 강의 내용 전체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너무나 뼈저리게. 지금 현재 이재용 의원님, 전 의원님 계시지만 저희가 이렇게 다정하지만 네. 국민들께서 보실 때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맨날 싸우고 지금 발밑으로 뭐 차고 계신 거 아니에요? 보이시나요? 발차기 하고 계신 거 아닙니다. 네. 자, 멍이 좀 들었는데요. 살짝 좀 느낌이. 예. 그래서 너희들 때문에 안 돼. 이런 마음이시잖아요. 경제인들 열심히 일하시죠. 스포츠인들 세계에 빛내죠. K스타, 솔비님, 다 그 가수, 배우, 이분들 한류로 세계를 휩쓸고 계시죠. 정치만 잘하면 대한민국은 잘 될 거야. 근데 정치 때문에 국민 여러분이 좌우로 우로 보수로 진보로 갈리시고 영남, 호남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저희는 통합이라는 걸 할 수 있거든요. 정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이 어떻게에 대한 해답을 아마 정유화 의장님께서는 19대 국회 막판 의장님으로 계시면서 가장 첨예한 여야 정쟁의 한가운데서 정말 고생하셨거든요. 저도 많이 SNS에 정유화 의장님 응원글 올렸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예, 많이 죄송합니다. 응원글- 제가 못 보셨답니다. 섭섭합니다, 의장님. 수고하셨네. 다만 마지막에 이제 그 테러 방지법 직권상정 때 정말 이제 국회의장님의 그 면모, 아무리 대통령과 청와대가 압박을 하고 해도 요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내 성을 갈지 않으면 직권상정 안 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정말 국민적인 환호를 받으셨다가 마지막으로는 국가를 위해서 그 태도를 이제 입장을 바꾸셨거든요. 직권상정 하시고 이제 그런 테러 방지법에 한해서 그랬죠. 한해서 그렇죠. 예, 그러셨던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너무 절실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정치 개혁의 방향을 대통합, 국민 대통합으로 가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뭐 굉장히 많겠지만 우선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요. 첫째는 개헌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개헌이 통합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원 집정제, 소위 오스트리아나 독일식의 이원 집정제로 가서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면서 중요한 것이 의회 해상권 정도를 가지고 나머지는 총리가 나라 살림을 외교까지 포함해서 다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책임지고 하고 잘못되면 바꿔야 된다. 이제 그것이 오히려 통합적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개헌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선거구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
양당제가 되니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게 완전 성자 독식이 되어서 또 분란이 있는. 또 이 소선거구제가 가지는 문제 중 하나는 국민의 의견을 그대로 다 담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사표가 많이 생기고 또 이 투표율도 굉장히 저하되는 거죠. 그래서 중대 선거구제로 가면서 가능하면 물론 일본식이냐 독일식이냐 비례대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연구가 돼야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독일식을 선호합니다만 하여튼 그런 쪽으로 가서 국민들의 의견이 그대로 다 거의 다 국회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받아들여져서 그것을 논의를 해서 어떤 결정을 하도록 가야 되겠다. 그러면 다당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당제가 되면 연정이 가능하죠. 한 정당이 지금 선거 국회 선진화법 소위 선진화법에 보면 60%를 과반수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과반수라고 그러는데 60%가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다른 당과 연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통합으로 갈 수밖에 없죠. 내가 좀 양보하고 좀 배려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끌고 가면 그럼 나라의 분위기가 통합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보는 거죠. 그래서 정당 개혁도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본 정당은 보수 정당. 누구 한 사람 장. 그 이제 보수 정당 그만둬야 된다. 그래서 그 보수 정당 떠나서 이제는 국민이 소위 말하면 이제 당원이 중심이 되는 당원 정당 그리고 정책 정당 이런 쪽으로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하면 우리 사회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정치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합을 이루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의화 의장님께서는 제가 19대 국회의원 할 때 네. 또 제가 같은 당에 있었고 그랬죠. 또 의장님이셨기 때문에 뭐 무한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네. 근데 저는 개헌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칼이 있으면 우리가 뭐 얼마 전에도 이국종 교수님을 봤지만 누가 칼을 들고 있느냐에 의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이 과연 그렇게 나쁜 헌법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고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되고 네. 이거조차 지금 포퓰리즘 특히 정치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그 미명하에 그냥 우우하고 몰려가는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논의를 깊게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아까 얘기하셨던 여러 가지 그 앞으로 나가야 될 방법, 대통령제가 맞느냐, 아니면 뭐 사실 뭐 말씀하셨던 일본이나 뭐 영국 형태의 그런 예. 체계가 맞느냐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은 그래서 어떻습니까? 정의화 의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하거나 뭐 이런 예. 거는 감히 못하겠지만 중대선거구제는 찬성하십니까? 중대선거구제는 우리가 이미 한번 겪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예. 예. 80년도에 이미 겪었었고요. 네. 그때 바뀐 거에 대해서 저는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시 중대선거구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 가능한 시기가 됐다. 네.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이 의원님 말씀대로 권력 구조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느 쪽이 과연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가. 네. 거기서는 당리당략이나 개인의 어떤 욕심을 다 버리라는 거죠. 그렇게 비운 상태에서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의 근거에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람이 몸집이 커졌다가 작아질 수 있는데 그럼 옷을 바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시대가 이렇게 다양화되고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되고 우리가 87년도에 GDP가 아마 한 5,000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것의 몇 배가 됐죠. 네. 이제 국민들의 민주화 이후에 국민들의 목소리도 굉장히 다양하게 됐습니다. 이것과 87년도에 만들었던 그 시대와는 시대의 변화가 굉장히 크다. 네. 그다음 또 하나는 87년 체제 이후에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그 30년 동안에 모든 대통령이 다 실패했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까지 다 그랬어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물론 사람의 잘못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우리 유권자들이 인격이 훌륭하고 뭐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사람을 그렇게 뽑을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정당에서 그 후보를 내면 그 둘 중에 하나를 뽑을 수밖에 없으니까. 아니면 기권하든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구조 자체도 이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의 그 제도가 잘못된 것도
있는지 생각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개헌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많은 팀들이 많은 연구를 해와서 이제는 국회 내에서도 거의 한두 가지를 제외하면은 제외하고는 이제 합의가 가능한데 그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말하는 바로 그 권력 구조 문제죠. 그 외에 우리 국민의 기본권이나 이런 것도요 굉장히 그렇죠. 근데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분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방 분권이. 그 지방이 처음에는 좀 어설프게 잘 못하더라도 그걸 지원해주고 물을 주고 가꾸어줘서 그 각 지방이 제대로 역할을 해주면 대한민국의 힘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이 개헌에 꼭 담아야 된다. 그래서 생각하죠. 이제 외람되지만 같은 이제 이재용 의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아마도 의장님도 같은 그 논란을 잘 아실 테고 여기서 결론은 안 날 겁니다. 다만 의장님이 제안하신 세 가지의 정치 개혁의 순서를 매기자면 아마도 국민들께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빅픽처를 봐도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정당 개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국회의원에 대한 대표성이 더 강화가 되고 국회의원의 자질들이 조금 더 정의와 국가를 생각을 하는 그러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만 그 다음에 아마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동의가 국민께 일어날 것 같아서 그런 좀 순서적인 아마 지금 우리 표현께서 말씀을 제가 좀 잘라서 미안합니다만 네.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동시다발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달과 달걀과 같은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문제냐를 가지고 따지다가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가능한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되고요. 공천을 제대로 하는 시스템이 되지 않고는 유권자들이 제대로 국회의원 뽑을 수가 없어요. 그 제대로 못 뽑은 국회의원이 제대로 나라를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다 서로 엮여 있기 때문에 저는 세 가지를 가능한 한 같이 갈 필요가 있다. 하여튼 잘 연구들 많이 하십시오. 예. 저 스스로 뼈저리게 느끼고 지금도 또 내년이면 이제 올해 새해가 됐으니까요.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전 공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뭐 표창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국회의원 또 지자체장들, 하여튼 선출되는 사람들의 그 지적 수준, 이분들의 양심, 아까 말씀하셨던 정의로움, 이런 것들이 두루두루 갖춘 사람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잘 뽑을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정당이 내놔야지만이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정치개혁의 시발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프랑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도 사실 요즘에 뭐 정치개혁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헌에 대한 얘기가 있죠. 근데 뭐 아까 그 내각제 말씀하셨지만 사실 좋은 건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제도를 봤을 때도 누구한테 투표를 해야 될지 모르고 뭐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도 엄청 낮아요. 한국보다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제도를 바꾸면 또 잘 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자꾸 이거는 괜찮은 뭐 정책인가, 뭐 나라를 위해서 좋은 건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신뢰도가 낮으니까. 앞으로 만약에 바꾼다면 국회의원들 중에 제가 좀 여성들을 좀 더 봤으면 좋겠거든요. 여성들. 대한민국판인데요. 네. 이젠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4% 정도 됩니다. 네. 국회의원들 중에 다문화 배경 있는 사람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금 사회에 한 명 완벽한 이미 결정 만들기 자스민 위해서 의원이라고 한 명 있습니다. 지난 이번에는 없죠. 네. 지금은 없어요. 있었죠. 있었죠. 한 명 있었다가 확 사라졌어요. 확 시끄럽게 사라졌다. 기억하시죠? 네, 또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기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변해가고 있고 뭐 새로운 시대 위에서도 또 중요한 포인트 아시다시피 요새 우리 젊은이들이 약간 좀 위기 당하고 있잖아요. 네. 뭐 헬초선이라는 예. 그런 말도 요새 SNS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젊은 애들도 국회의원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뭐 20대 말고 어느 정도 경험사였다가 30대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애들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 나누실 때 국회의사당 온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었어요. 워낙 어려운 얘기들을 또 국회인가? 네, 많이 하시고 근데 다 좀 비슷할 것 같은 생각인데 저희도 다 유권자로서 투표를 할 때도 근데 이 사람은 이래서 아닌 것 같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뽑아? 말어? 막 이런 또 고민 속에 있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되게 좀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정치개혁이라는 부분이 저희 그러니까 국민들의 일상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궁금해요. 그렇죠. 네. 체감이 좀 잘 안 되니까. 네. 그리고 불신이 있고. 네. 어느 나라에선가 유럽에서 그 정치인을 뽑는 투표를 하는데 인터넷으로 고양이를 후보로 내세웠더니 고양이가 98% 득표를 했다. 그 정도로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솔비 씨라고 그랬죠? 예. 솔비 씨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네. 우선 젊은이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정치면을 읽어보시고 네. 늘 정치에 관심을 가져달라. 그러면요, 의장님. 투표를 할 때도 가능한 한 꼭 그 중에서 자기가 네. 판단해서 누가 제일 좋겠다는 사람 꼭 찍어달라. 그러니까 관심을. 그 기권을 하지 마라. 그런 의장님 말씀드리겠고요. 솔비 씨 아십니까? 예, 제가 여러 분 뵀는데 직접 보기 처음이 돼가지고 하도 비슷비슷해가지고 좀 헷갈렸어요. 아니요, 저 의장이 하도 비슷해. 그 무슨 말씀? 아니 요즘 보니까 제가 아니, 나이가 그냥 의장님 저희도 똑같아요. 정치인분들 다 똑같아 보여요. 헷갈려요.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네. 예. 그런 그리고 겁니다. 아까 그 청년 여성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네. 앞으로 갈수록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외무공무원, 하물며 의사, 판검사 반 이상이 이제는 여성이 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실력을 쌓아서 차츰차츰 국민의 신뢰를 받아서 정치 입문하게 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고요. 오래지 않아서 아마 여성 상위가 될 거예요. 반이 넘어설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요. 다문화 가정이나 그 관계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에게 계속 자극을 주고 자료를 주고 어필을 해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필요하고요. 그다음 일본에 아까 말씀 계셨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모든 제도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하고는 다 있는데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해온 제도에 문제가 확인이 덜 났기 때문에 이제는 바꿀 때가 됐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아요. 5% 이하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회의원이 그렇게 신뢰도 못하겠고 저런 사람들이 내각제 같이 뭐 이원 집중자 돼가지고 권력을 더 쥐게 돼? 그럼 나라도 망칠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본은 내가 일본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은 지금 국회의원 중에서 장차관들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거죠. 현재는 대한민국 국회의 기능 중에 제1번이 뭐냐면 입법 기능이에요. 법을 만드는 거. 둘째는 행정부의 견제, 감시, 감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부분에서 국회의원이 좀 힘을 가지게 됩니다. 감독을 하니까. 네. 그죠? 그런데 국회의원 중에서 장차관이 생기게 되면 역으로 이제는 국회가 더 언론이나 국민들을 통해서 감시를 받게 되죠. 힘이 더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말하는 잘못된 권력이 약화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네네. 우리나라의 예를 하나 잠깐 들면요. 행정부 수장이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입법부 수장, 국회의장보다 힘이 굉장히 더 센 걸로 국민들은 생각하잖아요. 네. 그 왜 그렇게 했어요? 헌법에는 3장에 입법부가 나오고 4장에 행정부가 나와요. 국회의장 얘기가 대통령보다 헌법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입법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입법부 권력과 행정부 권력은 거의 서로 조화와 견제를 이루도록 만들어져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미국이 특히 그렇고요. 특히 우리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소위 말하는 선출이 아닌 비선출의 권력층, 검찰, 국정원, 국세청, 경찰 이 사람들의 수장이 인사권을 누가 갖고 있나요? 대통령이 갖고 있나요? 네.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이 문제가 영원히 해결이 안 될 걸로 제가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 국회는 행정부 수반이 스스로 자기가 임명을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추천위원을 만들고 아주 공정하게 아까 공천 이야기 같이 민주적이고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서 대통령은 추천 올라오면 특별히 하자가 없으면 임명하는 그렇게 가면요 아마 그 우리 권력이 국민을 위한 권력으로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정말 진정 어린 정치개혁에 대한 고언을 해주신 우리 전 국회의장 정의원님이었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한 거고, 방법, 그리고 실현까지는 굉장히 먼 길을 떠나야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기점을 시작으로 저희가 좀 말씀 명심해서 계속해서 준비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의의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네, 자 강연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을 더욱더 좋게 행복하게 만들어줄 정말 뜻깊은 제안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과감하게 사표를 던지고 제 얘기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 사회는 피해자한테 죽을 만큼 사력을 다해 저항해야 돼라고 가르쳐야 하는지. 소극적으로 저항하면 왜 소극적이냐 그러고 적극적으로 하면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저항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인정이 좀 되지만 네. 동의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화장품을 만드는데 시골 청년이다. 젖소에서 나온 그 노란 우유를 버리는 거예요. 이걸 버려. 그래서 왜 그냥 버릴까? 개비어라는 거 자체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아이디어, 이런 현장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기후가 있다는 걸 알고 솔비 이제 연예인님께서 이제 솔비 연예인. 그냥 누나라고 하세요. 누나 솔비 연예인. 저만 다 농축산이었고 다른 쪽은 없더라고요.